안녕하세요, 스테이션B 강병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거의 6m에 달하는 엄청난 거구의 차량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호젓한 산속에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큰 SUV에도 내가 필요로 하는 레저 장비를 다 실을 때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한국에 막 상륙을 시작한 램 트럭 서울에서 수입하고 있는 램 1500 시리즈가 굉장히 멋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차는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에 어쩌면 가장 긴 옵션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런 투박한 트럭 안에 그렇게 초호화 옵션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과연 어떤 옵션들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 1500 리미티드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텔란티스 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과거에 이제 크라이슬러, 제가 또 근무했었던 FCA, 지금은 스텔란티스로 점점점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이 스텔란티스의 새로운 차세대 6기통 전략 엔진입니다. 직렬 6기통에 트윈 터보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상 BMW의 M3와 하드웨어적인 구성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출력도 무려 540마력. 특히 이제 미국에서 거주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픽업 트럭은 그래도 8기통이지,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 8기통을 우리가 추억하는 이유는 정말 그 저회전 대역에서부터 풍요롭게 나오는 넉넉한 토크 대역, 그게 사실 매력이었잖아요. 뭐 사운드보다는 아무래도 넉넉한 힘이, 회전수를 높이지 않아도 낮은 회전 영역대에서부터 넉넉하게 나오는 힘이 배기 사운드보다는 더 큰 매력이었죠. 뭐 스포츠카도 아닌데 뭐 사운드가 얼마나 중요한 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허리케인 트윈 터보 엔진이 저속에서의 토크감이 V8을 그냥 능가해 버립니다. 최대 토크가 무려 72kg 포시미터. 네, 이거 그동안의 V8로도 과급기가 달리지 않았으면 달성하기 어려웠던 레벨의 그런 토크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차량도 저회전을 탈 때 엔진 소리가 직렬 6기통의 그 비단 같은 아주 실키하고, 사실 이 투박한 디자인에 비해서 너무 고급스러운 엔진음을 낸다는 것 외에는 파워 면에서, 출력이나 토크 면에서 아쉬운 점은 1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름 고회전을 올라가면 칼칼한 이 엔진 사운드도 살아있다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터져버린 이유, 네, 놀랍게도 이 엔진 노이즈는 정말 그 BMW의 직렬 6기통과 아주 비슷합니다. 요즘 나오는 B58 말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90년대 나왔던 239, 네, 거기에 들어갔던 직렬 6기통의 사운드랑 놀랄 만큼 닮아 있어요. 심지어 이 차는 터보 엔진인데도 90년대 BMW의 NA 사운드와 거의 95%의 싱크율을 보입니다. 물론 느껴지는 토크감은 2배 이상이지만요. 지금 이렇게 제가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건 사실 이게 지금 차를 처음 받고 이틀을 꼬박 탄 후에도 가시지 않는 놀라움인데, 바로 승차감입니다. 자, 여러분들 콜로라도 타보셨죠? 타스만 타보셨죠? KGM에서 나오는 무쏘 픽업 트럭 타보셨죠? 세대를 비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콜로라도 쪽이 프레임 바디 치고는 승차감을 잘 살렸다고 생각했지만, 램 1500 리미티드 4코너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장착되는 모델입니다. 에어 서스가 기본이에요. 픽업 트럭의 에어 서스펜션 생각이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5단계로 차고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용 2가지 하이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승차감을 내는 노멀 모드가 있고, 고속주행 시 에어로 모드가 있고,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이나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 편안하게 해주는 승하차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 노멀 모드로 놓고 타면 정말 승차감이 이거는 바디온 프레임 타입에서도 이러한 승차감이 가능한 거였구나 라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일부러 이 배수구, 덧댐 포장과 배수구에 한 요 정도 단차가 되는 곳을 밟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소파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매끈하고 풍요롭습니다. 사실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2.8톤이 넘는, 그러니까 큰 관성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휠 베이스도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2인치에 이 타이어의 전체 직경도 굉장히 커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타이어의 직경은 크면 클수록 노면의 요철을 더 적은 스트레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그 프레임 바디라는 거 하나를 빼고 긴 휠베이스, 높은 중량, 엄청나게 큰 OD의 타이어, 거기에 에어 서스펜션, 승차감이 안 좋기가 더 어려운 태생을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결국 관건은 레더 프레임 위에 얹어있는 이 캐빈의 어떤 그 여진, 엇박자로 떨리는 그 약간의 불쾌함과 이 하시니스를 어떻게 잡느냐였는데, 램 트럭 같은 경우에는 반백년 넘게 트럭만 만들어 놓은 전문 제조사잖아요. 정말 실용적인 툴로서의 트럭도 많이 만들었지만 지금 이 램 1500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고급 트럭의 끝판왕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생각하고 개발을 했던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대형 SUV랑 승차감을 논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더 낫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온 수준이에요. 진짜 인상적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차, 아무래도 먹성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차는 전기차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도 아닙니다. 순수한 내연기관 엔진 버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차를 시승한 지가 300km를 훌쩍 넘었거든요. 근데 연료는 아직 4분의 3 탱크가 남아있어요. 이런 계산이라면 한 번 주유하고 1200km 정도를 주행하는 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 차 연료 탱크가 큰 것도 한몫합니다. 125L예요. 네, 이 차 고급 휘발유를 가득 완충하면 2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연료 탱크만 커서 멀리 간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내에서 타면 한 6km, 7km 요 사이의 연비를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 위로 올라와서 제한속도로 항속하기 시작하면 연비가 거의 한 90, 저는 조금 더 밝고 진공을 이용했을 때에는 한 11km 가까운 연비까지 뽑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용, 주말용으로 이 차를 놀러 갈 때 탄다 그러면 진짜로 이 차 1200km, 서울 부산은 왕복하고 지방에서 고급유 휘발유 찾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 없이 주말 여행을 한 번에 끝내는 게 가능한 그러한 알뜰한 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승차감은 픽업 트럭 중에서 베스트 가 아니라 웬만한 대형 SUV들이랑 견주었을 때 얘도 뒤지지 않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의 경쟁군은 다른 픽업 트럭이 아닙니다. 다른 픽업 트럭 중에는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차가 없어요. 정말 기존의 그 어떤 대형 SUV의 완벽한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게 1열 공간 충분하고 2열 공간도 넉넉합니다. 단순히 레그룸이 넉넉한 것뿐만 아니라 2열도 리클라이닝이 돼요. 좌방석이 앞쪽으로 밀려 나오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래서 꽤 편안하게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포지션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열에도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죠. 1열에는 무려 마사지 시트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런 4명이 아니면 5명이 탈 수 있는 픽업 트럭의 2열 공간은 사실 거의 직각 자세로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로 인식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전혀 달라요. 게다가 이 어떤 엔진 파워트레인의 진동도 올라오지 않고 정숙한 데다가 승차감까지 좋기 때문에 2열 공간의 만족도가 오히려 1열보다 더 높게 느껴질 거예요. 네, 램 1500 시리즈는 현재 국내에 일단 그 2가지 버전으로 수입이 됩니다. 지금 타고 있는 요 리미티드에는 4코너 액티브 레벨 서스펜션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버전은 이제 RH5라고 하는 버전인데, 이 차는 정말 오프로드를 빠른 속도로 주파할 수 있는 약간 오프로드 레이스카 스펙의 컨셉을 따고 있는 버전입니다. 자, 인포테인먼트는 세로 형태로 아주 긴 태블릿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4.4인치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차의 주행 모드는 운전대 위에 있는 선택 버튼을 통해서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가 이 차에는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스포츠 외에도 스노우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가 있고, 뒤쪽에 트레일러를 겨냥할 때 쓰는 토우 모드가 있습니다. 특히 이 토우 모드는 역대급 나온 그 어느 SUV나 픽업 트럭보다 이 차는 최첨단 하이 테크놀로지의 기술들을 담고 있어요.
오늘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가 없어서 이 기능을 직접 시연을 못 해드리는 게 저도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이거는 정말 신문물이에요. 트레일러를 직접 끌면서 약간 좁은 구간에서 차를 회전시키거나 원하는 위치에 트레일러를 넣기 위해서 고생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극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약간 스포츠카 영역으로 치면 그 ESC 단계를 조정해서 드리프트 각도를 조절해주는 정말 그 정도 급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에는 워낙 담겨져 있는 이 옵션 리스트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차를 세워놓고 이 차 안에 있는 버튼들만 한번 쭉 리뷰를 해드려 볼게요. 이 차 내부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물리 버튼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 큰 세로형의 이 수직형 터치스크린 안으로도 여전히 많은 이 물리 버튼화 되어 있는 터치 버튼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물리 버튼이 정말 많아요. 자, 일단 이쪽 도어 패널 보시게 되면 마사지 시트 버튼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이드미러 관련되어 있는 제어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야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더 극적인 부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오토 라이트, 그리고 전후방 안개등, 그리고 요 버튼, 이것도 라이트 관련된 버튼인데 이따가 밤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요, 요 일반 자동차들에서 보기 힘든 두 가지 버튼들이 보입니다. 요거는 전동 시트의 조절 외에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 페달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자, 보시면 들어가죠. 요걸 누르게 되면 브레이크 페달이 위쪽으로 쭉 올라옵니다. 일단 이 차고가 워낙 높고 시트의 방석도 쿠션도 엄청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최적의 페달 거리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사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크라이슬러의 미니밴에 먼저 쓰였던 기능인데, 이 램 트럭에도 굉장히 호화스러운 옵션으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트럭을 타다 보면, 저는 이제 평상시 좀 낮게 앉는 걸 좋아하지만 또 오프로드 갈 때는 약간 위로 좀 올라와 앉는 이런 두 가지의 다른 시트 포지션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에도 언제나 최적으로 무릎 각도를 맞출 수 있고, 또 키가 작으신 분들 아니면 좀 체형이 작은 여성분들이 타셔도 발의 길이가 모자라지 않는 이런 운전 자세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운전대 위에 보시면 또 이 오프로드를 가기 때문에 주행 온도나 압력 등을 실시간으로 여러 창으로 띄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에이더스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차로 보조 장치와 레이더 기반의 ACC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오토, 오프로드, 스포츠, 토우, 스노우고요. 요걸 바꿀 때마다 에어 서스펜션의 차고도 연동돼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 버튼, 요거 약간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요걸 ERS 버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가 이제 그 기어의 최고 단수를 제한하는 기어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패들 스위치는 없는 대신에 엔진 브레이크를 쓰고 싶을 때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의 왼쪽 좌측 하단부에 보시면 2, 3, 4 이런 식으로 표시가 떠요. 이게 8일 때는 8단까지의 기어 이하로만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예를 들어 2단에 걸려 있으면 1단, 2단 이하의 기아로만 내가 변속을 하겠다, 즉 3단, 4단은 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엔진 브레이크 효과를 이걸 통해서 낼 수 있는 거죠. 네, 패들 시프트는 업 시프트, 다운 시프트를 다 관리하지만 기어 리미트는 나는 수동으로 운전하는 거는 몰라,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몇 단 기어 이상까지는 안 써서 저단의 토크나 저단의 엔진 브레이크 효과를 쓰고 싶어 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 셀렉터가 이런 식으로 원형 다이얼인데 글러브를 끼거나 이 오프로드 주행할 때 아니면 추울 때 장갑을 끼고도 조작할 수 있게 아주 두툼한 볼륨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이렇게 손에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세공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구동계 관련된 버튼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배치를 해놨죠. 2륜, 4륜, 4륜 고속, 그리고 4륜 로우입니다. 네, 보통 시에 주행할 때는 후륜으로만 주행을 하게끔 선택을 해놓으면 되고요. 약간 비가 오는 날씨라면은 4륜 오토 정도, 그리고 가벼운 그 임도 정도에 들어간다 했을 때는 4륜 하이, 극단적으로 바위를 타거나 진흙탕을 돌파할 때는 4륜 로우 기능들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엑셀 락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뒤쪽 차축에 있는 센터 디프 쪽을 강제적으로 잠글 수 있는
네, 그래서 오프로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까지도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는 트럭이지만 4x4 방식이고 오프로드를 통과할 수 있는 굉장히 생각보다 지프 브랜드의 버금가는 오프로드 주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배가 닿을 수 있는 우려는 조금 더 커지겠지만 그 대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의 레벨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차고를 오프로드 모드를 2단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프로드 모드에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 차고를 이렇게 최대한 올려주게 되면, 자, 오프로드 모드니까 엑셀락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륜 오토 모드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는 휠베이스가 길어서 배가 닿을 수 있는 이 브레이크 오버 앵글의 한계점을 2단계로 조금 더 배를 긁는 확률들을 낮춰줄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저 큰 화물 적재 공간에 견인 능력뿐만 아니라 오프로드 주파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는데 온로드에서 승차감까지도 좋다는 얘기인 거죠. 정말 다른 차에서 또 보기 힘든 장비, 트레일러를 끌 때 트레일러를 뒤쪽에 연결하게 되면 전기적인 신호로 이 뒤쪽에 있는 트레일러의 브레이크 압력을 조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요거 제가 브레이크 밟는 그 퍼센트거든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쑥쑥 밟으면 요 게이지가 100%로 찼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건데, 요 감도를 트레일러로 전달되는 브레이크 압력의 감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값을 넣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트레일러에 짐을 내가 몇 킬로 실었는지에 따라서 이 하중값이 매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트레일러, 가벼운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마다 요 개인 값을 적정 수준으로 맞춰줘야지만 트레일러가 브레이크가 너무 약하지도 않으면서 또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았는데 끽 하고 잠기지도 않는 그 최적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레버를 당기게 되면 얘가 이렇게 변합니다. 최저값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용이에요. 주행을 하다가 요걸 당기면서 얼마나 몇 프로를 당겼을 때 뒤쪽 트레일러가 끽 하고 끌리는지를 봐서 그걸 보고 요 위에 개인값의 값을 찾아가는 이러한 장비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재밌는 기능, 트레일러 스티어링 ON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제 요거는 뒤쪽에 트레일러 연결하고 후진을 할 때 보면 우리는 분명히 왼쪽으로 꺾었으면 차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후진을 해야 되는데 뒤에 트레일러가 있을 땐 트레일러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집니다. 그때 뒤쪽의 트레일러 방향을 요걸 이용해서 조정을 하면 얘가 조향을 보정을 해서 뒤쪽의 트레일러의 이 조준 방향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가운데를 누르면 네, 가운데로 이렇게 빼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입니다. 이건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요 버튼을 활성화 시켰을 때 쓸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 세트인 버튼입니다. 견인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 후진할 때 특히 트레일러가 내가 이 운전대를 꺾는 방향이랑 반대로 처음에 접히기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뒤에 다른 트레일러를 끌고 가면 뭔가 후진으로 T주차 같은 거 할 때에 이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이 차는 그걸 시스템이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수석에 스크린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 페이지가 정말 길거든요. 액티브 레벨 4코너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900W의 하만 카던 사운드 시스템, 1, 2열 열선 통풍 시트. 네, 2열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열선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1열에 마사지 시트, 램박스 카고 매니지먼트, 트럭베드 좌우에 또 이 숨어있는 공간들 있죠. 얼음물로 채우면은 여름에도 음료를 냉장고처럼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사각지대 모니터링, 전방 충돌 경고,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이 차량이 덩치가 굉장히 크지만 서라운드 뷰 카메라 덕분에 그 좁은 지하 주차장에서도 어쨌든 차를 놓고 빼는 데에 긁을 걱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덩치가 이렇게 산만하지만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전고를 가지고 있죠. 2.1m 지하주차장에도 무리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걱정된다면 차고를 에어로 모드로 한번 낮춘 상태로 들어갔을 때에는 웬만한 국내 지하주차장들은 다 클리어할 수 있죠. 전동식 자동전개 사이드 스텝. 네, 문 열면 아래 러닝보드가 이렇게 쭉 나와서 1열, 2열 모두 편하게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나오게 되고요. 22인치 프리미엄 블랙 휠, 네, 그리고 지능형 LED 라이트. 자, 위쪽에 듀얼 패널 선루프.
자, 이렇게 1열과 2열까지 쭉 넓게 펼쳐지는 썬루프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중앙 창문 있잖아요. 저기도 전동식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죠. 트럭베드 가까이 있는 짐을 그냥 손을 뻗어서 물건을 뺄 수도 있고, 애완견이 있다면 저기로 환기구를 만들어서 달릴 때 아주 행복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달려 있습니다. 디지털 룸미러도 됩니다. 거울도 되고 카메라로 디지털 룸미러를 보는 기능들도 있고요. 능동형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10인치, 연료 탱크 125리터, 네, 그리고 트레일러 히치 정렬 보조 시스템과 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또 트레일러 스티어링 보조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정말 미쳤죠. 여기 중앙 부분 상단, 그리고 여기 이쪽 부분, 이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컵홀더, 그리고 여기 또 가운데 부분이 정말 압권인데요. 제가 지금 촬영 장비들 이렇게 밑에다가 쭉 깔아놓고 이런 식으로 쭉 덮어버리면 컵홀더 위로 덮이게 되고요. 여기 안에 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를 열게 되면 이 뒤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또 요만큼이 나오게 됩니다. 팔이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갈 정도의 광활한 공간이 또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무선 충전,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무선 충전 패드가 운전자 그리고 동승석용으로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자, 포트 보세요. AC, HDMI 단자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공간에도 이 바닥에 숨어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지금 이 리클라이닝 돼서 시트가 이만큼이나 앞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센터 암레스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컵홀더 있고 수납 공간 있고, 여기 뒤쪽에도 AC 포트가 있고, 이게 미국 직수차라서 미국 110V 단자, 이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파워 아울렛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스위치, 열선 스위치 다 여기 준비가 되어 있죠. 컵홀더 여기 2개, 여기 2개, 그리고 도어에도 각각 하나씩 아래쪽, 위쪽 구분이 되어서 따로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가족용으로 쓸 때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고, 아이나 저희 딸이나 와이프가 이 차에 올라올 때도 저 전동식 스텝 때문에 오히려 저희 그 다른 높은 랭글러 SUV보다 훨씬 더 편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주행 감각도 받고 옵션 일수도 봤는데, 또 이 차가 야간 캠핑에서 빛을 발하는 모먼트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어둠이 좀 깔리면 다시 찍어볼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차에서는 본 적 없는 스위치가 몇 가지가 보이거든요. 일단 여기 이 위에 있는 버튼은 전방 안개등과 후방 안개등이니까 요거는 뭐 유럽산 차량들에서는 종종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 뒤쪽에 있는 카고등, 네, 이 라이트를 별도로 켤 수 있는 작업등입니다. 짐을 내리거나 실을 때 야간에도 밝게 이 카고 베드를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라이트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재밌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사이드 미러에 관련되어 있는 스위치들이 다 모아져 있는 건데요. 사이드 미러에 접는 것, 그리고 각도 조절하는 것 외에도 버튼들이 좀 몇 가지가 더 보이실 겁니다. 일단 여기 위에 있는 요 라이트 스위치예요. 요거를 켜게 되면, 지금 제가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수동으로 라이트를 꺼 보겠습니다. 앞에 깜깜하죠. 네, 여기 지금 완전히 시골에 있는 농막에 놀러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요 불을 하나 딱 켜게 되면 앞쪽이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사이드미러 앞에 있는 약간 서치라이트 같은 작업등이 켜지는 거고요. 그 옆에 마련되어 있는 이 스위치는 뒤쪽으로 또 서치라이트를 켜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불이 또 들어오게 돼요. 엄청나게 밝죠? 꼭 우리 미국 영화에 보면은 이게 뭐라고 하죠? 보안관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야간에 이런 서치라이트가 달려가지고 밤에 뭔가 이렇게 수색할 때 이렇게 켜지는 이런 불이 있잖아요. 요게 사이드미러 앞쪽으로 4발이 있고요. 사이드미러 뒤쪽으로도 여기에 지금 한 발 아니고 한 2발 정도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뒤쪽 바퀴 아래쪽으로도 조명을 충분히 비춰줍니다. 빛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그림자 나오는 거 보이세요? 제가 지금 차 뒤쪽으로 한참 걸어 나왔는데, 차 뒤에서 보게 되면 차에서 지금 한 5m 정도 떨어졌거든요. 요런 식으로 뒤쪽으로도 엄청난 광량의 서치라이트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퀴 아래쪽에 이 퍼들램프는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퍼들램프에서는 이렇게 램이라는 글씨를 아래쪽으로 뿌려주고 있는데, 자, 이 퍼들램프만 켰을 때에는 네, 와, 퍼들램프만 해도 보통 차량들보다 비춰주는 사이즈가 달라요. 이 원의 지름이 거의 한 3m 이상 되는 넓은 부위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이드미러는 제가 서치라이트를 다 지금 껐죠. 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켜보게 되면 앞쪽으로 조명이 떨어지는 것, 퍼들램프가 또 좌우에 조명을 때려주는 것, 그리고 저 뒤쪽으로 조명을 던져주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 제 그림자의 진하기를 보시면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상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실내에서 안개등 스위치 밑에 있었던 카고 작업등은 이렇게 지금 이제 카고베드의 도어를 열면 자동으로 또 켜지기는 하는데, 저 뒷유리 쪽 위쪽에서 카고베드 위쪽으로 쭉 때려주는 빛이 하나 있고요, 내리 쏴주는 빛이 하나 있고요, 카고베드 안쪽에서 이렇게 위쪽에 덮개를 해놔도 내부를 볼 수 있는 라이트가 크게 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뒤쪽에서도 이렇게 끌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모험 넘치는 여정을 떠날 때에도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기능을 해준다. 어둠이 깔리고 나니까 주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기능일까 했었던 저 스위치들이 꽤나 또 만족도 높은 옵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카나 슈퍼카 뭐 이런 거를 마주할 때도 제가 사실 좀 찐으로 즐거운 얼굴 표정들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이 차도 어른을 위한 완벽한 장난감 같아요. 이 차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버튼들을 다 한 번씩은 눌러보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기 싫은 약간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램 1500 일단 덩치가 워낙 크고 가격대도 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중적인 선택지는 아니지만, 이 차를 굴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정말 이것만큼 재미있는 장난감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여러분들 고맙습니다.